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모를 정말 존경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저를 참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렸는데요.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살던 30대 여성인데요. 저희 시모는 갈비찜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 대표라서 한식에 일가견이 있으셨어요. 독창적인 갈비찜 레시피로 특허를 낼 정도로 실력이 업계에서 최고였고 솜씨가 좋으셨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모를 뵙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시댁 대문을 들어섰었는데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부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그리고 시모께서는 음식으로 저를 환영해 주셨는데요.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과 그 안에 담긴 음식들, 그리고 음식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 중에서 특히 갈비찜이 눈에 띄었죠. 너무 맛있어 보여서 군침을 삼키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갈비찜을 준비했어. 내가 갈비찜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그 회사 레시피로 만든 거라서 맛있을 거야. 시모께서 이러시면서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에 앉았고 어머님께서 갈비찜을 직접 제 앞으로 옮겨주셨죠. 갈비찜을 보고 있는데 갈비 하나하나가 윤기 있게 반짝이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얹어진 다양한 채소들은 물론 그 옆에 곁들여진 반찬들이 모두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부드러움과 깊은 양념의 맛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감탄했었어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이에요. 어머님이 이걸 직접 만드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제가 이러면서 역시 회사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께서 이런 식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맛있진 않았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주기 시작하더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뒤로 시댁에 자주 찾아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재료 하나하나를 고를 때도 양념을 준비할 때도 모든 과정에 혼을 담아내셨거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니 저도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님, 저도 요리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님표 갈비찜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머님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께 제 진심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께서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들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다해야 해. 음식은 정성이거든. 재료를 다룰 때도 그 재료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맛의 비결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제가 어머님을 더욱더 좋아하게 됐죠. 그 후로 어머님이 진짜로 여러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모와 함께 요리를 한다는 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잘 못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음식을 그리 잘하지 못하셔서 반찬을 사 먹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모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분 같았죠.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반찬을 만드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음식을 해주는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요. 시모께서 이렇게 저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 실수도 하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언제나 격려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어머님표 갈비찜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시모처럼 완벽하게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모께서 만족하실 만큼은 된 건데요. 이렇게 시모와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시모께서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인생의 많은 지혜를 나눠주신 거죠. 하지만 시모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이셨어요. 칭찬, 빈말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저보고 왔냐고 호들갑 한 번 떤 적 없고 그저 묵묵히 수발처럼 들고 다니던 책만 읽고 있고 일만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성격이라서 사업이 잘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제가 어머님을 따라다니면서 일했었는데요. 어머님, 오늘도 요리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다 배울게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 음식을 흉내내려고 하는 건 가만 놔두시고 가끔씩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며 알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시모가 사실은 다정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모의 회사가 매출을 100억이나 찍었다고 하니까 시모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어머님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으시대요. 바로 아주버님 때문에 어머님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는데요. 처음 아주버님을 뵀을 때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반듯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주버님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살짝 부족하신 분이라는 걸요. 아주버님의 특이한 점은 처음엔 눈치채기 어렵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말도 잘하고 사교적인 자리에서도 큰 문제 없이 대화를 이어가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 아주버님이 이상한 말을 툭 내뱉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시모께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버님이 하는 말을 받아 넘기셨고 남편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그게 익숙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이 가끔 비범해 보인다고 하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형이 좀 특별하긴 해. 그래도 나쁜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좋게 봐줘. 기분 나빴다고 반응하면 엄청 미안해하면서 사과하기도 하거든. 남편 말대로 아주버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다만 어딘가 부족한 그 점이 아주버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죠. 아주버님이 40살이 될 때까지도 결혼을 못 하셨었거든요. 시모께서 그 점을 늘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장가가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들 국제결혼 시키라고 하던데 진짜 그래야 하나?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남편이 국제결혼도 나쁘지 않으니 알아보자고 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큰 결심을 하셨어요. 아주버님을 위해 국제결혼을 주선하기로 한 거예요. 시모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주버님과 인연이 닿을 여성을 찾으셨고 결국엔 결혼까지 성사됐어요. 그때 시모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마치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처럼 안도하셨는데요. 결혼식 날 아주버님이 연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형님도 아주버님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고요. 그 모습을 보며 시모께서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눈물에서 평생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마음이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머님을 토닥여드리면서 결혼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옆에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결혼한 후에 시모께서 아주버님과 형님께 집을 마련해 주시고 드디어 분가를 시키셨어요. 아주버님이 드디어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시모께서도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았죠. 그때 어머님의 얼굴이 피신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시모께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어머님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일만 하시며 지내셨으니 이제 조금 쉬어야 할 때가 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모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결국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어머님이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시모께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 너무 늦게 온 탓에 암 상태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제가 온 가족을 시댁으로 불러서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님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이제야 겨우 살만해지셨는데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으니까요. 모두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할 말을 잃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덤덤하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난 지금 가도 될 정도로 마음이 편해. 우리 큰아들도 결혼해서 자리 잡았고 회사도 문제 없고 이제 내가 없더라도 다들 잘 살 것 같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었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지,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죠. 남편도 그날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남편 놈이 어머님의 회사에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것도 마케팅 팀장이랑요. 어떻게 몰래 바람 피는 것 같았는데 제가 딱 알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여보,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늦게 들어온다는 말도 없이 늦네? 회사 일 때문에 그래?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터진 거야? 남편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무슨 사건이 터졌으면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남편이 왜 늦는 걸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진 건 아니고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거든. 남편이 이러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을 많이 해도 집에 오면 피곤해하면서도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때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물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제 눈치를 계속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휴대폰 메시지 알림창이 뜬 걸 보게 됐는데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우연히 신경이 쓰여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 발신자는 마케팅 팀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번엔 우리 더 오랫동안 같이 있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왜 그동안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면서 제 눈치를 봤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에 남편 회사에 몰래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회사 건물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나오자마자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회사 건물 근처에서 대놓고 아는 척하면 바람 피우는 걸 들키게 될까봐 둘이서 남인 척하면서 한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바람을 확신하게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다짐했는데요. 시모는 남편의 바람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살짝 떠봤었거든요.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는 마케팅 팀장 있잖아요.
김주연 팀장이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팀장 어떤 사람이에요? 일은 잘해요? 요즘 남편이랑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 표정을 슬쩍 쳐다봤는데요.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김 팀장 말이야? 김 팀장 내 오른팔이야. 내 회사가 그 정도까지 클 수 있었던 건 김 팀장 덕분인 것도 있어. 김 팀장 그 사람 완전 보배지 보배. 아주 신박하면서도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고객을 움직이는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내 아들 그 뺀질뺀질한 놈이 걔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해서 붙어서 배워보라고 했어. 근데 아들놈이 김 팀장 실력을 못 따라가는 거 있지? 어머님이 아주 해맑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순간 제가 초라해지고 말았어요. 저는 전업주부나 다름없는데 남편은 그런 능력녀랑 바람이 났고 그 능력녀는 시모의 신뢰까지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알게 모르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건 물어보는 거냐? 너도 회사 일에 관심이 생겼어? 우리 아들이 김 팀장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디? 우리 아들이 뭐라 했길래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폭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냥 남편이 요새 바쁜 것 같길래 궁금해서 그랬죠 뭐. 제가 어머님 회사 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겠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제 속내를 숨기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시모가 알게 되면 충격 먹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시모를 보필했어요. 어머님이 진짜 독하신 게 정말로 위독해질 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시모를 위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다는 음식을 해다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힐난을 하신 적도 있었죠. 아유, 이게 뭐야. 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짠 거니? 내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든 거 맞아? 이건 너무 맛없다.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저도 이제는 슬슬 지치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 놈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살면서 시모 입맛에 맞게 음식까지 해주고 있는 걸까 싶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모가 늘상 끼고 살던 책을 보고 계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속 편하게 산다.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는데도 태연하게 음식해다 나르고 있냐? 내 잔소리가 말 같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울컥해서 이렇게 대꾸했었는데요.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근데 이러기 무섭게 어머님 표정이 확 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돌아가라. 지금은 너랑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대화 나누도록 하자.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서운하다고 화를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나섰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죠. 다음에 시모 상태가 좋아지면 대화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뒤로 시모 상태가 좋아지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무렵 결국 시모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 다 시댁으로 모였는데요. 심지어 상간녀까지 와 있어서 살짝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시모의 갑작스런 죽음에 모두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와 어머님의 유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어머님 유산 이야기보다는 그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거실 한쪽에서 누군가 시모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유서가 처음에는 애틋하고 따뜻하게 시작했는데요. 어머님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껏 감춰두셨던 마음을 유서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남편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서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어머님의 유서가 중반에 다다르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시모께서 자신의 회사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회사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연 팀장에게 넘길 거다. 김 팀장이 가장 오랫동안 이 회사를 위해 힘써온 사람이며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서 회사를 넘겨주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가족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핏줄을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진짜로 어머님이 이런 유서를 써놨다고 보여주는데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 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죠. 저는 가족들보다 더 놀라서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회사 팀장이 어머님 회사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상간녀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제가 속으로 좌절하고 있는데 상간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옆에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그동안 어머님 곁에 계속 붙어서 잘해드리고 간병해드린 사람은 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는 뭘 남기셨어요?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재수없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대놓고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 있죠? 아,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거든. 엄마가 당신한테는 이걸 남기셨대. 이거 받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도 당신 고생한 거 다 알아.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뭔가를 건네줬는데 그건 시모가 늘상 끼고 다니던 두꺼운 책 한 권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받아들었지만 허탈하면서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시모께서 이 책을 저에게 남기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향해 이런 말을 쏘아붙이는 거예요. 엄마가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줬나 보다. 그 책이나 보면서 혼자 살라는 뜻인가 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고 걸리는 것도 없으니까 얼른 이혼하자.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이혼 선언을 하다니 전 그래도 남편이 계속해서 저 몰래 바람을 피울 줄 알았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농락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상간녀도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아줌마, 이제 개털됐는데 뭐하러 버티고 있어? 얼른 이혼하지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멋있게 털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 남편이랑 상간녀가 시댁 식구들은 물론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며 저한테 모욕을 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참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미쳤다고 이혼해 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줘. 네가 아무리 회사랑 돈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 가정만큼은 지킬 거야. 제가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저랑 사는 게 지겨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차려졌어요. 심지어 남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빈정대고 있더라고요. 네가 지킬 가정이 어디 있어. 이제 네가 가진 거라곤 그 책 한 권뿐이잖아.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거니까 그거 가지고 꺼져버려.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책을 빼앗아서 현관문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바로 지어질 정도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바닥에 떨어진 책을 보며 눈물이 나려 했지만 그 눈물마저 이 자리에 있는 남편이랑 상간녀 앞에서는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때 친정엄마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분노에 찬 얼굴로 남편과 상간녀를 노려보시다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더는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얼른 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네 남편이 너를 이렇게 대하는데 왜 여기 있으려고 하니? 그냥 상대도 하지 말아라. 엄마가 이러셔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책도 주워서 가방에 넣어주셔서 엄마랑 같이 시댁을 나왔죠. 그렇게 집을 나오면서도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우리 집에서 천천히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자.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친정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챙기고 온 시모가 남긴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성질이 나서 그 책을 집어던졌거든요. 근데 책에서 웬 쪽지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악할 내용이 있었고 모두가 실신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시모만 알고 있던 갈비찜 레시피가 책 몇 페이지에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갖고 있던 각종 음식 특허를 저한테 넘긴다는 내용과 쇼킹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엔 시모가 이런 편지도 적어 놓으셨어요. 며느라, 이제까지 내가 널 많이 서운하게 했던 것 안다. 하지만 내 평생 그렇게 살아서 말을 예쁘게 할 줄 몰라. 이해해 주렴. 시모가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믿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훈련시켜서 종국적으로는 제대로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쪽지에 쇼킹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모가 상간녀와 남편이 바람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상간녀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짐작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일부러 불륜을 저지른 괘씸한 상간녀랑 자기 아들을 골탕 먹이려고 회사를 넘겨준다고 했대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 다 준 거래요. 시모가 나름대로 꾸며낸 큰 그림이었어요. 특허가 저한테 양도되면 상간녀는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시모는 시모의 충성스러운 오랜 비서에게 진작에 이 모든 절차를 맡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시모 비서를 통해 더 쇼킹한 내용을 듣게 됐죠. 비서가 말해주는데 상간녀가 시모 회사의 오랜 라이벌 회사를 찾아가서 시모의 갈비찜 레시피 정보를 몰래 팔아버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라이벌 회사 사장이 시모 병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단 명목상 라이벌 병문안이긴 했는데 그분이 시모에게 전부 다 말해줬대요. 김 사장, 자네 회사 직원이 나한테 갈비찜 레시피를 팔려고 하더라. 근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걸 왜 사?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나? 나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 직원 간수 잘해. 혹시라도 신고하고 싶거든 말해. 내가 자료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웃긴 게 김 팀장이 팔려고 했던 레시피도 확실한 레시피가 아니라 공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한데 모은 거였더라. 어머님이 남기신 쪽지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고 나중에 라이벌 사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어머님이 남긴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상간녀가 제대로 된 레시피를 팔려고 한 것도 아니라서 웃겼어요. 상간녀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시모랑 라이벌 사장이 특별한 사이였는데 상간녀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시모랑 라이벌 사장이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 후 각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대요. 사업 초기에 둘 다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이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라이벌 사장님이 사업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며 도움을 준 일이 있었대요. 그만큼 친분이 좀 있는 상태인데 상간녀가 라이벌 사장한테 찾아가서 레시피를 팔려고 했더라고요. 시모는 암으로 생가사를 오가고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열이 받았대요.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고 했다는 거에 더 열이 받은 시모가 더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운 거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로지 저를 위해 본인이 죽고 났을 때 제가 본인 회사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올 수 있게 장치를 다 마련해 두신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책을 보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유언까지 다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우리 며느리라면 제가 남긴 책을 꼼꼼히 볼 거라고 했대요. 시모의 큰 뜻을 몰라봤다니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편지에 남기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레시피를 넘겨줄 만한 인재가 없더라. 며느리 너밖에 없어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오래 못 가르친 게 한이다. 내가 아들이랑 김 팀장 그것을 혼쭐 내주기 위해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해. 완벽한 복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님의 쪽지 내용이 이렇게 끝나 있길래 다짐했죠.
어머님을 위해 남편과 상간녀를 더 확실하게 참교육해 주려고 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시모의 유언장을 관리한 변호사, 그리고 시모의 비서와 함께 회사로 갔어요. 상간녀는 시모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의 수족이었던 시모 비서도 해고했는데요. 그 비서와 함께 나타나니까 회사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는 비서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 비서님, 대표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짧은 사이에 팀장 그것이 회사가 아주 지세상인 양 날뛰었어요.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좌천, 본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자주 피력하던 후배 직원은 과중 업무, 그 밖에 또 얼마나 갑질을 해댔는지 몰라요. 이런 이유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애초부터 김 팀장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 잘하시고 유능하시고 다른 직원들한테 존경받던 비서님부터 발빠르게 해고당하는 거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상간녀랑 남편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일을 안 하고 여기 모여 있어? 회사 놀러 왔어요? 지금 대표님 돌아가셨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남편이 저를 보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하고 말았어요. 마침 잘 만났다. 너랑 김 팀장 그거 고소하러 온 거야. 네가 나 몰래 바람을 펴놓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 남편이 자기가 바람 피운 증거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상간녀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뭘로 날 고소할 건데? 기분 상해서 고소하려고? 아님 내가 질투나서? 무슨 이유든 간에 열심히 고소해봐. 내가 응원해줄게.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비서님과 함께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로했는데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남편이랑 상간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니들이 바람만 피운 줄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특허와 모든 레시피를 넘겼거든? 그래서 너는 이 회사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제품도 만들 수 없어. 게다가 제가 회사만 빼앗아 온 게 아니라 남편이랑 상간녀를 묵살시킬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까지 해버리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김주연 팀장, 니는 정말 간도 크더라. 어떻게 회사 기밀을 그런 식으로 유출할 생각을 했어? 법적으로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 거야? 그러자 회사 사람들도 쌓인 게 있어서 옳다구나 하고 무더기로 상간녀를 회사 갑질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남편이 상황 파악을 하고 넙죽 엎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여자 한 명 잘못 만나서 고소당하게 생겼네.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어? 당신이 엄마 밑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지 않았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직원이 고소를 안 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이 하는 고소는 대게 받을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단체로 고소하려는 거 어떻게든 막아줘라. 남편이 이러면서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고소당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게 어딨어! 이렇게 쉽게 나를 배신하는 게 어딨냐고! 상간녀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시끄럽다고 하고 이것들이 제 앞에서 개싸움을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광경이었어요. 전 그것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말았죠. 김 팀장이 갑질 문제랑 부당해고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렸으니까 그것부터 문제 삼을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고소를 해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김 팀장이 라이벌 회사에 레시피 유출시키려고 한 것도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간녀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러냐고요? 시모 회사에서 갖고 있던 레시피가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갈비찜이라는 흔한 음식이지만 레시피에 독창성이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특허 관련된 부분 때문에 회사 내부의 자료, 영업비밀, 회사 기밀 사항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레시피를 상간녀가 라이벌 사장님한테 접근해서 팔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라이벌 사장님이 상간녀가 그렇게 접근한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상간녀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참교육당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대표 취임식도 취소됐어요.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회사 내에서 갑질을 한 부분과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까지 고소를 당했는데요. 우선 회사 내에서 갑질을 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 상간녀가 직원들한테 진짜 선을 넘는 막말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상간녀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2천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대요. 상간녀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확 낮아졌잖아요. 실제로 제가 남편 시켜서 우리 기업 선호도와 이미지 조사를 시켰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과 최근을 비교한 질문을 집어넣어서 조사 결과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낸 다음에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상간녀가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게 드러나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어요. 그 후에 제가 회사를 빼앗아서 일을 하다가 식품 제조 공장을 찾아갔거든요. 직원들이랑 가서 그런지 거기 공장장이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김 팀장이 욕심이 얼마나 그득한지 소송 중인데도 식품 제조하는 공장이랑 급하게 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레시피 없이 갈비찜을 어떻게든 흉내내서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대표님이 내신 레시피랑 같은 맛이 안 난다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상간녀가 도대체 무슨 난동을 부렸냐고 물어봤거든요. 공장장 말로는 상간녀가 이렇게 떼를 썼다는 거예요. 식품 제조 공장을 오래 운영했으면 뭐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만들어주면 제가 마케팅 잘해서 팔아서 돈 벌어다 줄게요. 그러니까 똑바로 만들라고요. 고소당할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식품으로 소송 걸기란 쉽지도 않잖아요. 업계 최고 아이템이랑 유사한 아이템 만들어서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우리 딱 한 번만 해봐요. 상간녀가 하는 꼴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꼬시면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갈비찜이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시모 회사의 갈비찜 밀키트는 양념 과정에서 꼭 시모가 직접 손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재료와 배합은 시모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도 저만 알고 있고 영업비밀이니 여기에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신박한 식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신 거지?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공장장도 그 여자한테 질렸는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거 특허권 침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저희도 한패로 묶일 수도 있는 노릇이니 다급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공장장이 증언해 준 덕분에 우리는 고년을 또 다른 특허권 침해로 추가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시모의 레시피를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경영자가 됐어요. 남편은 저한테 설설 기면서 회사에서는 제 수족처럼 행동했죠. 멍청하고 불쌍한 이 남자는 제가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제가 잘 데리고 살아보려고요. 근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이혼할 거예요. 저도 호구는 아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예정이에요. 대신 상간녀 소송은 하려고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랑 같이 계속 살고 싶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상간녀랑 바람 피운 증거 전부 다 내놔. 안 주면 나랑 이혼 소송이랑 다른 소송도 당하고 싶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순순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있는 문자, 전화 내역을 제출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정황을 증명해냈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죠. 이제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아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방 안에 누워 있어서 남편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도 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 쪽으로 나가보니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찾아왔길래 저러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까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겠더군요. 상간녀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일단 문을 열어주고 상간녀를 빤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상간녀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날 테니까 제발 위자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위자료 낼 돈이 없어서 그래요. 회사 레시피를 유출시키려고 한 것은 물론 회사 갑질로 고소를 당했고 부당해고한 것도 고소당했고 게다가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킨 부분과 공장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한 것까지 너무나도 많은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위자료를 내게 돼서 돈이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상간녀가 이런 식으로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요. 다시는 남의 집안 남자 안 건드릴게요. 유부남 건드린 거 안 그래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상간녀가 이런 식으로 막 비는데 너무 재수없는 거예요. 저한테 거만하게 굴면서 저를 농락했던 게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겁을 주고 말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고소당한 김에 다른 죄도 하나 더 추가해볼래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전에 나가세요. 상간녀를 이런 식으로 내쫓았는데 남편이 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향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에 누워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으로 나가보면 남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랑 신선한 과일, 그리고 커피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이 이러는데 기분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침 준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거의 제 몫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모든 걸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옷 입히는 일부터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 남편이 제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나서서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변해버려서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 유언대로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남편의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케이크를 들고 있는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웬 케이크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무슨 일이 있어서 케이크를 사온 건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좀 사왔어. 당신이 예전에 맛있다고 했었고 또 먹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서 사온 거니까 같이 먹자. 남편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챙기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제 기분을 살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남편이 어김없이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기분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슬쩍 한숨만 쉬어도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이번 주말엔 어디 가볼까? 당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외식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가자고 노래를 불러도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저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랑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딜 가자고 졸라도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고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여행지 있잖아. 내가 이번에 예약할게. 숙소도 다 정해놨고 여행 일정도 다 짜놨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남편이 항상 귀찮다는 듯이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여행까지 준비해주겠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실현되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남편이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챙겨줬어요. 어떤 곳을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고려해서 옷을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가 생각날 정도로 다정하고 배려심 넘쳤어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를 즐기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상간녀가 돈이 없다고 워낙 야단이길래 위자료도 달마다 쪼개서 받고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남편을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충고하는 일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충고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우리 시어머니를 뜻하는 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님처럼 귀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